그날 저는 과외 수업을 마친 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갓 20, 가난한 명문대생이었던 저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과외 수업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라면 한 봉지를 샀어요. 대학교 과제 제출 기간과 고등학교 3학년 과외 제자들의 시험 기간이 겹쳤던 탓에 하루 종일 쫄쫄 굶었으니까요. 비록 제일 싼 라면 한 봉지였지만 마음만큼은 뿌듯했습니다. 당시 제가 혼자 자취를 하고 있던 동네는 재개발을 위한 철거가 진행되는 곳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주민 몇 분이 여전히 살고 계시기는 했었지만 다들 제 자취방과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 거주하셨죠. 당연히 집으로 향하는 길은 어둑했는데요. 그날따라 기분이 묘하게 불길하더라고요. 가로등이 꺼진 거리를 밝혀주던 달빛은 그날따라 짙은 먹구름에 가려져 보이지를 않았고 내딛는 걸음마다 자꾸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던 데다가 대학 친구들 모두 과제 제출 준비로 바쁜 상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어느 곳에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취방 문 앞에 도착한 저는 또 한 번 괜히 불길한 느낌을 느꼈어요. 혹시 안에 누가 있나 싶어 자취방 문을 흔들어 보았지만 다행스럽게도 문은 제가 집을 나서던 때 그대로 아주 잘 잠겨 있었죠. 이에 안도한 저는 잠겨있던 문을 열고 자취방으로 들어섰는데요. 바로 그 순간 전혀 예기치 못한 누군가가 절 따라서 자취방으로 들어와 버린 건 말이죠. 순간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절 따라 제 자취방으로 난입한 사람은 저희 학과 조교인 남자 선배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약속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시면... 전 저 스스로 그렇게 말해놓고는 순간 허옇게 질려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왜냐면 그 선배는 평소 몇 마디 나누어 본 적도 없을 만큼 친하지도 않은 사이였던 데다가 여자 혼자 사는 자취방에 이렇게 불쑥 난입한다는 건 분명 나쁜 속셈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배의 대답을 들으려 하지도 않은 채로 집 밖을 향해 뛰쳐나가려고 했는데요. 선배가 그런 저를 바닥에 패대기 쳐놓고는 자취방 문을 철커덕 걸어 잠그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참 좋은 동네더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세상은 까맣게 모른 채로 지나가 버리겠어. 하는 선배의 말이 들려오는 찰나 뒤에 이어질 안 좋은 상황을 직감한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곧장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아 부숴버리더라고요. 그제서야 선배는 그 흉악한 본심을 비로소 드러내었죠. 후배들이 그러더라. 너 천의 고아라고. 그 말은 지금 여기서 내가 널 조금 건드려도 널 도와주고 지켜줄 보호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겠네? 그렇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세요. 자꾸 다가오면 저 진짜 소리 지를 거예요. 에이, 뻣뻣하게 나오지 말고 우리 같이 즐기자. 남자가 뭔지 너도 궁금하지 않아? 나도 널 아주 많이 알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혹시 아플까 봐서 그래? 너 진짜 처음이구나. 그런 거라면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선배님이 알아서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처음 잠깐만 아프고 나중엔 기분 좋을 거야. 나 없이는 살 수 없게 될 정도로. 겁에 질린 저는 죽어라 소리를 질러 보았지만 애초에 아무런 도움조차 기대할 수 없는 비명일 따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살던 동네는 이미 재개발 철거가 진행되고 있던 지역이었기에 남아있는 몇몇 주민들의 집까지는 최소한 몇백 미터는 떨어져 있었거든요.
선배는 그런 상황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도와달라며 절규를 질러대거나 말거나 제 몸을 향해 그 추악한 손을 서슴없이 뻗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30대 후반이 된 애청자 여성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로 사연을 시작해서 다들 많이 놀라셨죠? 그 놀란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드릴 겸 해서 잠시 가벼운 이야기를 한 뒤에 사연을 다시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참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학창 시절 교실 창 너머로 가슴 두근거리며 바라보았던 첫사랑이 순간일 수도 있고, 한아름 꽃다발과 예쁜 반지를 선물 받았던 프로포즈의 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갓난쟁이 아이에게서 엄마, 아빠 옹알이를 들었던 부모 마음일 수도 있겠죠? 저는 어떠냐고요? 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대의 아픔과 상처를 내 아픔과 상처처럼 공감하며 보듬어 다듬는 마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제 삶의 발자취 그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이랍니다.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저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고아원 원장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만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을 뿐이었죠. 고아원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원래 제 친가는 재력이 꽤 되는 부잣집이었다고 했어요. 그런 제가 왜 고아원으로 보내졌냐면 화재 사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3살배기였던 어느 날 집에 갑자기 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제 친부모님께서는 외동딸인 저 그리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해주시던 가사도우미 여사님 2분의 생명을 구하시고는 당신들께서는 화상이 너무 심했던 탓에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다죠. 그런 제가 고아원으로 옮겨지게 된 진짜 원인은 친부모님의 장례식 지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친가 쪽 친척 어른들, 그러니까 제 아버지의 형제 누이 분들께서 제가 아직 어리다는 점을 악용해 유산을 자기들끼리 갈라 먹으셨어요. 그래 놓고는 정작 3살배기 조카인 저는 누구 하나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대요. 빼먹을 재산 다 빼먹었으니 이젠 더 볼 일 없다는 식으로 저를 고아원으로 보내버렸던 거죠. 당연히 저는 친부모님의 남기셨다는 유산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친가 쪽 친척 어른들의 얼굴 한 번을 뵌 적이 없어요. 사실상 저에게는 없는 핏줄들이나 다름이 없는 셈이라고나 할까요? 이처럼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되어버린 저의 삶은 다른 고아원 동기들의 그것과 비슷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고아라는 차별과 무시를 이겨내려면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는데요. 집도 절도 심지어 유산까지 전부 빼앗겨버린 제 입장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딱 하나, 저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이 한 번씩 코피를 쏟았을 만치 독하게 죽어라 공부에 몰두했어요. 저에게 공부란 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마지막 단 하나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렇게 명문대에 입학한 뒤로도 저는 오직 공부 외길만을 걸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면서도 제 공부 또한 손에서 놓지 않았고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며 오로지 책상머리를 붙들고 늘어졌죠. 제가 굳이 이런 설명까지 드리는 이유는 그날 그 사건에 저의 잘못은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전 정말이지 공부만 하면서 그 흔한 과 동기들 술자리 한번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결국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그 학교 선배는 학과 조교로 일하던 도중에 제가 부모 없이 자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아버리고는 쉽고 만만하게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외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제 뒤를 순식간에 따라 들어와서는 제 몸에 억지로 손을 대버린 것이었죠.
저로서는 정말이지 원치 않는 관계였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사실상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저 드문드문 잘려나간 영화 필름 같은 편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프고 두려웠다는 거,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제발 꾸미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 겨우 그 정도의 잔인한 편림 말이죠. 이후 저는 며칠을 넋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피부가 짓물러 벗겨질 만큼 온몸을 씻고 또 씻어대기를 반복했으며 또 정신을 차려보니 한강 다리 위에서 소주를 벽나발 불고 있었어요. 이대로 이승을 하직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숱하게 해보았지만 그러기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억지로 손을 대버린 그 선배는 버젓이 학교에 출근해 조교 일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여학생들에게 마치 자신은 천사라는 듯한 미소를 지어가며 좋은 선배인 척, 친한 오빠 동생인 척 참으로 가증스럽게도 말이죠. 그런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었던 저는 제 몸에 남아있던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몹쓸 자식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쇠구랑을 차며 연행이 되어갔지만 전 전혀 통쾌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두고 학교에 이런 소문이 나돌았거든요. 호연이, 그년이 희균 선배 경찰에 신고했다며?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왜? 뭐가 그렇게 자꾸 이상하다는 건데? 희균 선배가 뭐가 아쉬워서 그딴 년이랑 엮이겠냐고. 집안에 돈도 많지. 교수님 이쁨 받으면서 박사 논문도 완성 직전이지. 더군다나 그 선배가 착하기는 좀 착해.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오연이 그년이 희균 선배한테 100% 먼저 꼬리친 거야. 희균 선배는 꽃뱀한테 잘못 걸려서 인생 종치게 생긴 거고. 하긴 그러고 보니까 나도 좀 석연치 않아 보이기는 해. 지나가다가 다른 여자애들이 뒷담화 까는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걔들 말로는 연희가 요즘 자꾸 살이 붙는 게 임신한 것 같다더라고. 내 말이 아무래도 걔 진짜 꽃뱀인가 봐. 임신 무기로 희균 선배한테 시집 가려고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홧김에 그렇고 그런 일로 신고를 해버린 거지. 솔직히 우리 중에 걔 고아라는 얘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어차피 자기는 인생 막장이니까 이판사판으로 물고 늘어진 거 아니겠어? 네, 그랬습니다. 분명히 피해자는 저인데 세상 누구도 고아인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또한 그 와중에도 제 가슴이 가장 미어졌던 일은 원치 않은 관계로 인해서 애가 들어서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향했던 꽃뱀 아니냐는 소문은 제 배가 자꾸만 불러오면서 사실과는 다르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오명을 차마 견딜 수 없었던 저는 제 평생을 걸고 공부해 들어갔던 명문대를 스스로 자퇴해야만 했고 아이 또한 낳지 않고 하늘나라로 보내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동안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못한 사람처럼 지내야만 했어요. 온 세상, 특히나 모든 남자들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닫아버린 채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했죠. 어느 정도로 남자들을 무서워했냐면요. 생각 같아서는 현관문에 자물쇠를 100개쯤 달아놓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자물쇠를 달아주러 온 열쇠집 사장님이 남자였거든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사람 살아갈 길은 있다고 했던가요? 온 세상과 모든 남자들에게 마음을 닫은 채로 칩거하던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제가 다녔던 학과의 과대표 남자 동기였어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더라고요. 학교 동기들한테는 네가 억울한 피해자니까 다시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했어. 그러니까 난 지금 네가 많이 걱정돼. 세상에는 나처럼 너의 결백을 믿고 걱정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테니까 세상을 너무 미워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문자 메시지였죠.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며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너도 똑같은 남잔데 뭐 잘났다고 걱정한다는 소리를 함부로 입에 올려? 하는 분노였죠.
물론 지금 돌아보면 참 미안한 생각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그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문자 메시지를 보며 분노한 저는 아주 크게 용기를 내어 그 남자를 불러내었어요. 만남의 시간은 사방이 훤한 백주 대낮, 장소는 경찰서 바로 앞에 있는 카페였죠. 행여라도 그 남자가 허튼 짓거리라도 하면 당장의 경찰서로 달려가 버릴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그와 마주 앉은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남자에게 화풀이를 시작해버렸습니다. 내가 꽃뱀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엄연히 내가 피해자야. 난 그 새끼한테 티 끌 만큼도 여지 준 적 없고 그 새끼가 제멋대로 쳐들어와서 저지른 일이라고. 그런 제 말을 그 남자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 갑자기 그딴 문자를 보낸 목적이 뭐야? 너도 내가 고아라서 만만하니? 건드려도 후환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자 그 남자는 아니라고 대답하고는 또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러길래 저는 오늘 날 잡았다는 심정으로 그간 쌓였던 가슴 아리들을 그 남자에게 모조리 쏟아내었습니다. 마치 한풀이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때 그 남자는 제 이야기를 심지어 그 남자와 그 새끼가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취급하는 독한 제 말까지도 묵묵히 다 들어주고 나서야 포근한 미소로 딱 한마디를 건네오더군요. 이렇게 불러내줘서 고마워. 집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어려운 걸음 해줘서 더 고맙고 나한테라도 힘들었던 이야기 들려주어서 그게 제일 고마워. 바로 그 순간 전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후련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저에게 섣불리 위로나 응원을 하지도 따스하게 끌어안아 다독이지도 않았습니다. 전 그 남자의 그런 점이 참으로 안심이 되더라고요. 절 향한 배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솔직히 그래요. 응원이나 위로라는 게 사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대방한테 함부로 하면 그건 그거대로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거든요. 끌어안아 다독여주지 않은 건 누가 봐도 남자로 인한 제 상처를 위한 배려 그 자체였고요. 그렇게 그날 제가 울음을 그치도록 그 남자는 묵묵히 제 앞에 앉아 있어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세상 그 남자 하나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 덕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남자가 당장에 달려와 구해주리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또 편의점에는 CCTV도 있고 경찰서랑 바로 연결되는 전화기도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나름 안심이었죠. 하지만 제 상처가 워낙 컸던지라 전 그 남자에게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마음까지 생겼으면서도 쉽사리 곁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전 그저 그 남자가 저를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멀찍이 놓아둔 채로 아주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 남자 또한 제가 그이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되기까지 장장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섣불리 다가오지 않았죠. 그저 제가 마음을 먼저 열어주는 만큼 딱 그만큼씩만 조금씩 가까이 다가와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죠. 5년이야, 5년. 쉽게 곁을 내어주지도 않는 나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일이 힘들지 않았니?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네가 곁을 내어주지 않아서 힘들었던 게 아니야. 얼마나 상처였고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긴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을지. 지난 5년 동안 그걸 깨달아 나아가면서 힘들었어. 난 그래서 힘들었던 거야. 너의 아픔과 상처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내 곁을 지켰어? 힘들면 도망칠 수도 있는 일이잖아. 사랑하니까. 너의 모든 과거를 내 가슴에 묻고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싶을 만큼 사랑하니까. 어쩌면 쉽지 않을지도 몰라.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상처일 테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 말에 그 남자가 포근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 연희야, 넌 아무 잘못도 없어. 피해자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아픈 삶을 살지 마. 이 세상에 피해자가 고개 숙이는 법은 없으니까. 마침내 저는 그 남자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고,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는 한 몇 년 남들처럼 알콩달콩한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 솔직히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상처 입은 여자인 나를 시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을 안 하고 싶어도 자꾸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제 사연은 자신이 알아서 잘 할 처신할 테니 시부모님 쪽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독여 주었고요. 또 막상 시부모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시댁은 건실한 공장을 운영하는 부잣집 사장님 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의 재력에 마음을 놓은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며느리인 제가 친자식에게도 이렇게 지극정성일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저에게 온갖 사랑을 다 쏟아주셨거든요. 고아원 출신이 저로서는 태어나 처음 느껴본 가족의 사랑이었다고나 할까요? 다만 며느리로서 한 가지 꼭 해야 하는 걱정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이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좀처럼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께 먼저 다가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어머님, 저 하나 여쭤볼 내용이 있어요. 편하게 얘기하렴. 우리 맏며느리가 하는 질문이면 언제든 오케이지. 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뜬금없기는. 뭐랄까, 내 배 아파서 낳지는 않았지만 직접 낳은 딸만큼이나 소중한 새 딸아이? 외며느리도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니.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저 그래서 말씀인데요. 대답 하나를 꼭 들어야겠어요. 딸 자식한테 말하지 못할 일이란 세상에 없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볼게요. 어머님 대체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 건가요? 딸 자식이라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비로소 당신의 병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만성신부전증이란다. 만성신부전증이면 때마다 투석을 받아야 하는 큰 병이잖아요. 그걸 저한테 왜 숨기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아가를 병수발로 고생시킬까 봐서. 병수발이야 네 시아버님이랑 남편한테 맡기는 걸로 충분해. 또 정 급할 때는 일찍이 시집가 있는 네 시누이 도움을 받아도 괜찮고. 그러니 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학비라면 우리가 넉넉하게 대줄 테니까 대학 공부를 다시 시작해봐. 너한테도 꿈이라는 게 있었을 거잖니. 그랬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맏며느리인 제가 행여 당신의 병수발을 드느라 고생할까 봐서 그 고생을 시키기 싫어서 제게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지 않으셨던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대학교를 중퇴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제 꿈을 향해 다시 공부하라면은 말로 큰 사랑을 베푸셨죠. 전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은 감동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뜻은 절대로 들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어머님 병간호는 제가 전담해서 하겠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전 어머님의 가족으로서 충분히 행복하고 당장의 제 꿈 또한 이 집안의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제 결혼 생활은 고부 갈등 따위는 없이 행복만이 가득했어요. 더군다나 오래지 않아 제가 쌍둥이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집안에는 늘 웃음꽃만이 피었죠. 하지만 세상 영원히 좋기만 한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저희 부부보다 훨씬 일찍 시집을 가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지 벌써 10년 차에 접어드는 손아래 시누이였습니다.
당시 신우이는 아주 심한 마음고생을 품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실상 불임에 가까운 난임이었죠. 그래서 시험관 임신에 벌써 몇 년째 도전하고 있던 중이었지만 시험관 임신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께서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부부가 어마어마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이겨내며 도전해봤자 성공 확률이 극히 희박한 일이 바로 시험관 임신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된 제가 떡하니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신우이 입장에서는 그런 제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 질투 때문에 신우이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가며 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신우이의 괴롭힘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시댁에 찾아오거나 절 불러내서는 많고 엄연히 제가 나이도 많고 손윗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반말과 존댓말을 사람 기분 나쁘게 섞어가면서 아주 독한 말들을 쏟아내기 일쑤였죠. 이런 얘기해도 되나, 옳게? 어제 그렇게 퍼부어놓고 오늘은 또 무슨 얘긴데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빠가 여자 보는 눈 하나는 꽝인 것 같다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오빠가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집안에 학벌에 심지어 외모 성격까지 거의 완벽남이잖아. 그런 오빠가 보잘것없는 고아에 대학 중퇴한 고졸이랑 결혼을 했다? 가능성은 딱 하나라고 봐요. 임신 공격. 임신 공격이요? 그 쉬운 말을 왜 못 알아듣지? 학벌이 딸려서 그런가. 임신을 결혼에 이용해 먹었다는 뜻인데. 순간 저는 저를 자퇴하게 만들었던 꽃뱀이니 어쩌니 하는 소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신우이는 제 사연을 모르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이봐요 아가씨, 내가 나이도 많고 명색이 손윗사람인데 말은 좀 가려서 하죠. 그리고 저 혼전 임신 아니에요. 결혼 후에 쌍둥이 가진 거지. 그럼 뭐 집안 대대로 애들 순풍순풍 잘 낳는 집안이라던가. 아 맞다. 고아원 출신이라 자기가 어떤 집안 뿌리인지 잘 모르겠네. 제가 실수했어요 옳게 언니. 이런 식으로 신우이는 입만 열었다 하면 가방끈 짧은 고졸이니 고아이니 하는 말들로 어떻게든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애썼습니다. 다만 저는 가방끈 짧은 고졸이라는 말에는 도무지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랑 같은 명문대 같은 학과 다니다가 자퇴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니 신우이가 왜 자퇴를 했느냐고 물어볼까봐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신우이는 대단히 영악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모욕의 말들을 견디다 못한 제가 목소리라도 높일라 치면 냉큼 제 남편과 시부모님께 달려가서 새언니가 자기 군기 잡으려고 한다고 징징대며 피해자 행세를 해댔거든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신우이 중 어느 쪽 편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신우이 또한 생전 그런 영악한 모습을 제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는 절대로 보인 적이 없었다고 하니까요. 다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신우이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우이가 원래는 착하디 착한 순둥이였는데 혹시라도 네 말 맞다나 그런 언행을 일삼았다면 나도 짐작이 가는 구석이 있긴 있구나. 아무래도 임신 스트레스 때문이겠죠? 아마도 그럴 거야. 네 시누이 쪽 시댁이 말로만 듣던 3대 독자라지 뭐니.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아들 손주 낳아놓으라는 압박이 오죽 심하겠어? 듣자 하니 그쪽 사돈들이 우리 딸을 소방 놓고 새 며느리를 들여서라도 대를 이어야겠다고 성화까지 부려댄다더구나. 그래서 아마 너한테 화풀이를 하는 걸 거야. 네,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언제 한번 날 잡고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모여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꾸나. 이야기를 나눈 뒤로도 못된 말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네가 손윗사람으로서 따끔하게 꾸짖어 버리렴.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래.
부모가 다 잡아줄 수 없는 나쁜 버릇을 때로는 오빠 언니가 직접 나서서 다그쳐야 할 때도 있는 법이잖니. 이처럼 사려 깊고 든든한 시어머니 덕분에 고아 출신이던 탓에 가족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며 살아왔던 저는 아주 큰 깨우침과 응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시누이에게 정신 번쩍 들도록 새언니로서 참교육을 내려야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꾸짖음의 기회는 오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옳게 지금 안 가죠? 어차피 직장도 없는 백수라서 할 일도 없잖아. 심심한 김에 내 심부름 하나만 해줘요. 내가 아주 중요한 서류 하나를 집에 두고 왔거든. 그 서류 좀 우리 회사로 가져오면 돼요. 1시간 줄게. 서둘러서 움직여. 그래,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속으로 단단히 다짐한 저는 시누이가 말한 서류를 챙겨 회사로 향했어요. 그곳은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이었는데요. 제가 서류를 건네기가 무섭게 시누이가 영어로,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왜? 신기해요? 하긴 올케 같은 밑바닥 하류 인생이 지금 아니면 언제 또 대기업 구경이나 해보겠어? 하고 말해놓고는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말이죠. 밑바닥 하류 인생이라뇨? 아무리 그래도 난 오빠가 선택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류 인생 취급해버린다는 건 아가씨가 자기 오빠를 스스로 욕보이는 거 아닌가요? 오빠 안목이랑 수준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우리 오빠는 다 좋은데 여자 보는 눈 하나만큼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최악. 근데 언니 지금 영어 했어? 고졸 나부랭이가 대체 어떻게... 순간 아차 싶었던 저는 애써 둘러댔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아가씨가 자꾸 되바라진 모습 보이면 손윗사람 자격으로 따끔하게 홍구멍을 내도 된다고 허락하셨거든요. 허락도 받았겠다. 아가씨 더 이상 나한테 못되게 굴면 안 돼. 그래서 뭐요? 손찌검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심지어 시누이 직장 로비에서? 그럼 동생이 잘못하면 언니로서 당연히 혼을 내서 버릇을 고쳐줘야지. 하고 대답한 저는 시누이의 뺨이라도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어요. 이에 겁먹은 시누이가 눈을 질끈 감는 순간 전 시누이를 꼭 끌어안아 포근하게 속삭였습니다. 임신 스트레스 때문에 나한테라도 화풀이하고 싶은 심정 충분히 이해해. 아직은 내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나도 내 잘못이 아닌 사연 때문에 엉뚱한 아가씨 오빠한테 화풀이했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난 아가씨를 미워하지 않을래. 아가씨의 아픔과 상처를 내 아픔과 상처처럼 보듬어 줄게.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네, 그랬습니다. 제가 시누이를 향해 단단히 벼르고 벼렸던 참교육은 호된 꾸짖음이 아닌 결혼으로 이어진 한 가족으로서 새 언니로서 시누이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는 것이었어요. 과거 제가 남편 덕분에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저는 시누이에게 새 언니로서 고된 시험관 임신 과정을 뒷바라지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침내 저에게 마음을 열게 된 시누이 또한 그간의 모든 잘못을 거듭 사죄하면서 앞으로는 손입사람 대접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덕분에 저와 시누이의 갈등은 일거에 해결되었고 다소 복잡했던 말씨도 한꺼번에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반말을 하고 시누이는 저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는 걸로 말이죠. 이후로 한동안은 참 순조롭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시댁의 며느리이자 시누이의 새언니로서 시어머니의 병수발과 시누이의 시험관 임신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두 딸들의 관계도 화목해졌겠다. 시부모님께서는 난임 시누이의 입장을 배려해 주느라 미루고 미루었던 제 쌍둥이 임신 축하 파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타난 시누이는 저희가 언제 화해라도 했었냐는 듯이 반말 찍찍해대던 시절의 못된 시누이의 모습이 되어서 나타났더군요. 그때는 제가 이미 만삭이었던 탓에 시부모님과 남편이 열심히 잔치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음식 준비가 다 끝나고서야 뒤늦게 나타난 시누이가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올키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 중절에서 애가 잘생기나 봐? 바로 그 순간 옆에서 밥을 푸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밥주걱으로 시누이의 싸대기를 갈겨버리더라고요. 이에 잠시 벙져 있던 시누이는 이내 제 상처를 마구마구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지금 전현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전현 임신 중절까지 했던 꽃뱀 출신이라고. 너 그 말 어디서 들었어? 오빠, 대학교과 동기 중에 선미연이라고 있지? 그 언니가 내 직장 선배인데 일전에 전현이 우리 회사에 내 서류 가져다 준 적 있었거든? 그때 선미 언니가 전현 한눈에 딱 알아보고서는 진실을 들려주더라고. 멀쩡한 선배한테 몸으로 들이댔다가 까이니까 콩밥 먹여버리고 자기는 자투해서 종적을 감춰버린 꽃뱀이라고. 솔직히 마음 저편으로 잊고 살아온 기억이었습니다.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했기에 거의 다 아물었다고 믿어왔던 상처였어요. 하지만 그날 시누이는 채 완전히 아물지도 않았던 제 상처를 다시금 터뜨려버렸죠. 숨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하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시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도망쳐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고는 이렇게 속삭이시더군요.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었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시아버님도 새아가 편이란다. 그러니 숨거나 도망칠 필요 없어.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그러면서도 절 품어주셨던 건가요? 너 인사하러 오기 전날 밤에 아범이 다 얘기했어. 아주 깊은 상처이니만큼 더 뜨거운 사랑으로 평생을 보듬어주고 싶다고. 우리도 그러자고 약속했고. 제발 정신 차려요, 엄마. 전혀 몸뚱이 함부로 굴린 더러운 년이라고. 그 순간 남편이 시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놀란 시누이는 시아버지에게 도움의 시선을 간절하게 보냈지만 시아버지의 태도는 단호하셨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넌 널 낳아준 엄마한테도 똑같은 소리를 할 참이냐? 아, 뭐래 진짜. 비교할 사람을 비교해야지. 전혀는 존재의 뿌리부터가 쓰레기 시궁창 인생이고 또 우리 엄마가 그야말로 완벽한 어머니상인데.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들려주어도 되겠냐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이에 시어머니께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래도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시아버지께서 무척이나 무거운 목소리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알 건 알아야지. 네 새언니는 누가 뭐래도 피해자야. 젊을 적 네 어머니가 피해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시누이는 둘이서만 몰랐던 시부모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여 년 전, 당시 꽃다운 숨을 새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외모와 마음씨 모두 뛰어나기로 고향 마을의 소문이 지지했던 처녀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서는 가난했던 탓에 집주인네 소장농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줄곧 시어머니를 눈여겨보고 있던 늙은이가 하나 있었으니 그는 바로 고향 마을의 유지이자 터줏대감인 집주인이었습니다. 집주인 늙은이는 제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첩실로 앉혀보자고 안달이 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 낌새를 눈치챈 시어머니의 식구들은 하나뿐인 딸과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야반도주를 준비했지만 그 뜻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안이 야반도주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날 밤, 집주인 늙은이가 집안 식구들이 야반도주 준비로 짐을 싸느라 바쁜 틈을 타서 제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은 채로 납치하듯 끌고 가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을 겪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경노한 제 시어머니의 오라버니는 복수를 하겠다며 집주인 댁으로 쳐들어갔지만 오히려 멍석마리를 당한 채로 쫓겨났어요. 어찌나 험한 매질이었던지 두 다리가 모두 부러져 버렸죠. 또한 시어머니의 부모님께서는 딸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일이 한이 되셨는지 화병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한편 평소 시어머니를 연모해왔던 제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모든 사건의 목격자였습니다. 제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좌절에 빠져 술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부모님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두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된 시어머니의 오라버니께서 몸을 질질 끌며 제 시아버지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자네도 내 동생이 겪은 일 전부 알고 있지? 네, 형님. 저도 그래서 미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했으니까요. 보다시피 난 이제 불구가 되어서 아무런 힘이 없네. 하지만 자네는 달라. 그런 꼴을 겪게 되어버린 내 동생을 아직까지 사랑한다면 지금 이 밤을 타서 내 동생을 데리고 이 동네를 떠나주게. 그럼 형님은요? 저 혼자서는 두 사람 모두를 데리고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 걱정할 처지가 아니야. 마을 늙은 아낙들이 뭐라고 하는 줄이나 아는가? 처녀가 순정을 빼앗겼으면 그 집 첩실로 들어가 사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이라고 떠들어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시부모님 젊을 적에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집주인 늙은이의 끔찍한 생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 노인네도 그걸 노리면서 아주 작정하고 일을 벌였는지 벌써 혼례 준비를 시작해버렸어. 그 강제 혼례 날이 바로 내일일세. 지금 이 밤이 아니면 도망칠 시간이 없어. 그날 오라버니께서는 야반도주를 위해 준비해두었던 자금을 제 시아버지에게 건네셨고 시아버지께서는 눈물을 머금은 채로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을 향해 도망을 쳤다고 해요. 이후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상처를 마음으로 보듬으셨습니다. 부전자전, 제 남편이 저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었던 것처럼요. 또한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를 위해 참으로 억척같이 돈을 버셨고 오래지 않아 큰 부자가 되어 고향마을로 돌아가 홀로 남겨져 있던 시어머니의 오라버니를 데리고 서울로 오셨다죠. 그로부터 몇 년 뒤 오라버니께서는 시어머니를 향한 시아버지의 지극정성 사랑에 크게 안심한 채로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고요. 바로 그 이듬해에 제 남편이 태어났던 겁니다. 다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제 쌍둥이 임신 파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와 시누이는 차마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서야 시아버지께서 시누이를 향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난 네 오빠가 새아가의 사연을 들려주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단다. 내가 내 아들을 이 애비처럼 좋은 사람으로 키웠다는 생각에 뿌듯했어.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혼사가 하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언젠가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터놓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린 서로에게 의지해 같은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짐작이 들었거든. 누가 뭐래도 네 엄마와 오빠와 새언니는 하늘이 점지해 주신 가족이야. 애비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여전히 새언니를 욕볼 생각이라면 난 널 없는 자식인 셈 치고 살련다. 그런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조곤조곤한 기품이 깃들어 있었지만 서슬퍼런 경고 또한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지켜보는 저마저 피부가 오싹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시누이 또한 저와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분명 그랬어요. 후회와 반성이 가득한 저와 시어머니를 한참이나 번갈아 보던 시누이가 스스로 회초리를 가져와서는 종아리를 걷어 붙였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섣부른 오해와 행동으로 엄마랑 새언니한테 상처를 입혀버렸으니까요.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초리를 때려주세요. 회초리로 못다 갚은 나머지 죄는 새언니를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걸로 평생 두고두고 갚아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빠도 정말 진심으로요. 그날 시아버지께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시누이의 종아리에 사랑의 회초리를 대셨습니다. 지켜보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다만 시누이가 미워서 말리지 않았던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반성하겠다는 시누이의 마음씨가
너무나도 예쁘고 갸륵해서 그 반성의 회초리를 모든 식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따름이었죠. 이후 신우이는 회초리를 맞으며 했던 약속을 아주 완벽하게 지켜주었어요. 신우이 본인도 시험관 임신에 기적같이 성공해 임산부가 되었음에도 저의 쌍둥이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그리고 태어난 쌍둥이 아들 육아까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거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신우이의 시험관 임신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연 많고 상처 많은 저희 가족을 위해 하늘이 베풀어 주신 기적 말이에요. 물론 저 또한 신우이의 임신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순간을 가족으로서 거들고 도왔죠. 덕분에 신우이는 아주 건강한 아들을 떡하니 출산했어요. 덕분에 요즘 신우이는 자신의 시댁에서 거의 왕처럼 대접받고 지내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3대 독자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 손주를 낳아주었으니 시댁 식구들 중 누구 하나 감히 제 신우이에게 딴지를 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우이는 요즘 참 살맛난다고 해요. 한때는 자신을 소박 놓고 새 며느리를 들여서라도 손주를 봐야겠다고 윽박을 질러대던 시댁 식구들이 기가 팍 죽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시원하다나 어떻다나.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도 여전히 저를 향해 하해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답니다. 특히나 저는 저와 같은 상처를 품고 살아오셨던 시어머니라는 든든한 나무에 기대고 따사로운 그늘 아래에 머물면서 과거의 상처를 열심히 극복해 나아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아무런 상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는 가족으로서 제 상처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존경하는 시부모님과 긴 다툼 끝에 비로소 진정 동생이 된 신우이. 그렇게 저희 식구들 모두 다 함께 말이죠.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저와 같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시는 여성분들이나 그런 여성분을 곁에 둔 지인들에게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함부로 꼬리치고 다니는 해픈 사람이라서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죠. 죄는 욕정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러 버린 악인들이 전부 지었거든요. 그러니 부디 저희의 아픔을 올바르게 바라보아 주세요. 지옥의 수렁으로부터 오직 사랑 단 하나만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구원해 주었던 제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처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